네, 반갑습니다. 공중보건에서 환경위생 및 환경오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광의 세 분류, 일광의 세 분류에 보면은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특히 자외선은 약 5%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가시광선은 34%, 그리고 적외선은 52%를 차지하고 있죠. 특히 자외선 부분에 있어서 보면은 일광의 세 분류 중 파장이 가장 짧다는 부분, 파장이 가장 짧음,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외선은 2500에서 2800의 옴스트롱, 살균력이 가장 강하여 소독에 주로 이용하고 있다는 부분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그 자외선의 효과, 자외선의 효과에는 비타민 D가 생성이 돼서 구루병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절염 치료에 효과가 있고, 또 특히 신진대사 및 적혈구를 생성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부작용이 또 있죠. 자외선을 많이 쬐게 되면은 피부암을 유발하고 결막 및 각막에 손상을 줍니다. 따라서 자외선에 대한 특징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가시광선입니다. 가시광선은 약 34%의 태양광선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파장 범위는 3800에서 7800 옴스트롱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색채를 부여하고 특히 박기라든가 명암을 구분하는 파장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눈의 적당한 조도는 보통 우리가 100에서 1000 룩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룩스에 대한 부분도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적외선입니다. 적외선은 파장 범위가 7800에서 3000 옴스트롱이죠. 그리고 일광의 세 부류 중 가장 파장이 길다. 이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구상에 열을 주어서 온도를 높여주는 것으로 이제 피부에 닿으면은 열이 생기므로 심하게 이렇게 쬐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일사병, 또 이제 눈에 대한 백내장, 이런 홍발을 유발할 수 있는 단점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적외선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일광의 세 부류는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에 대해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환경위생 및 환경오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온열인자는 우리가 3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기온과 기습과 기류. 기온과 기습과 기류를 온열인자에 우리가 3요소, 즉 감각, 온도의 3요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기온. 자, 기온은 지상 1.5m 정도에서 측정하는 게 이제 건구 온도를 보고 있고, 하루 중 최고의 온도는 오후 2시. 하루 중에 최고 온도는 오후 2시. 그리고 특히 이제 더운 여름에는 오후 2시에는 휴식을 취해서 이제 특히 이제 시골에도 농사를 짓는 분들이 농촌에 나가서 이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이제 이 오후 2시가 가장 최고 온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저 온도는 일주일 전이겠죠. 그리고 우리 기온의 쾌감 온도가 있습니다. 보통 18도 플러스 마이너스 2도를 이야기합니다. 16도에서 20도까지를 이야기하죠. 자, 기습을 보겠습니다. 자, 기습은 쾌적한 습도는 40에서 70%입니다. 자, 습도가 40에서 70%가 쾌적인데 이렇게 건조하면 호흡곤란이 오고 호흡질환이 오고 또 너무 습하면은 피부 질환이 유발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적절한 이제 습도가 또 필요를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기류를 보겠습니다. 세 번째. 기류는 1초당 1m 이동할 때가 건강이 가장 좋습니다. 이것은 이제 쾌감기류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쾌감기류. 그래서 기온, 기습, 기류. 이거를 우리가 온열인자. 즉, 감각, 온도. 꼭 기억을 좀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추가적으로 이제 복사열을 살펴보면은 대류를 통해서 열이 전달되지 않고 열이 직접 이동하는 열을 우리가 복사열이라고 한다. 이것도 추가적으로 학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공기의 대기 오염 중에서 공기의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면서 공기가 상당히 중요한데 질소가 공기 중에는 78%가 존재합니다. 그 수치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산소는 그럼 몇 프로가 있을까요? 산소. 공기 중에 산소는 21%가 가장 원활한 상태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산소는 21%다. 질소는 78%다.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산소가 10% 이하가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호흡곤란입니다. 호흡곤란. 그럼 7% 이하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질식사가 유발이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산소가 21%. 특히 이런 산소 부분이 이제 겨울철에 이제 환기를 안 시키고 냉난방을 떼게 되면 더 그런 문제가 좀 심각하다. 이렇게 같이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주방에서 조리실에서 일을 할 때는 특히 이 동절기에는 이 환기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 특히 학원 같은 데서 이제 수업을 할 때도 이 환기적인 시설, 요즘에 환기 시설이 잘 돼 있긴 하나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이산화탄소입니다. 자, 이산화탄소를 공기오염 측정 지표로 사용하는데요. 위생학적 허용 한계가 있습니다. 0.1%입니다. 이것을 1000 ppm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7% 이상은 호흡곤란이 오고 10% 이상은 질식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에 대한 이런 허용 한계에 대한 수치들 시험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꼭 학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대기오염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대기오염에도 대기오염원이 있습니다. 어떤 게 대기오염을 시킬까요? 자, 요즘에 이제 자동차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자동차의 배기가스. 따라서 요즘에 이제 뭐 전기차니 하이브리드 이런 것들도 상당히 이런 자동차 배기가스에 줄이는 그런 부분으로 이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공장의 매연, 이런 연기, 먼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대기오염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대기오염 물질로 보면 이제 어떤 것들이냐? 아황산가스, 그리고 일산화탄소, 이런 것들이 이제 대기오염을 시키는 물질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상하수도를 살펴보겠는데, 상하수도의 하수의 위생 검사 부분에서, 자,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 이것은 우리가 이제 물의 실질적으로 이제 적정 정도를 평가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용존산소는 DO, 그 다음에 COD는 화학적 산소 요구량. 하수의 위생 검사 이제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세 가지 BOD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은 하수의 오염도를 이제 측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BOD가 높다는 것은 하수 오염도가 높다는 의미를 뜻하는 겁니다. 자, 그럼 BOD는 얼마 이하? 20ppm 이하여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용존산소량입니다. 용존산소량은 수중에 용해되어 있는 산소량을 우리가 용존산소량이라고 합니다. 그럼 DOD 수치가 낮으면은 즉 오염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자, 이런 DOD는 4에서 5ppm 이상이어야 됩니다. 자, 화학적 산소 요구량. 화학적 산소 요구량은 물속의 유기물을 산화제로 산화시킬 때 소모되는 산화제의 영향에 상당한 산소량을 이야기하는데, 자, DOD가 높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죠? 오염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DOB는 5ppm 이하여야 합니다. 이 세 가지 부분, 특히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을 토대로 해서 꼭 기억을 부탁드립니다. 자, 어물 처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물 처리는 첫 번째 이제 분뇨 처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징제 쓰레기 처리법을 볼 겁니다. 자, 첫 번째 분뇨 처리에서 보면은요. 자, 분뇨를 처리해야 한다. 그러면 감염병이나 이런 기생충, 이런 질환에 유발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자, 이런 분뇨 처리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자, 분뇨를 처리함으로 해서 비료화법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소화처리법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 화학적 처리법, 그 다음 습식산화법 등으로 우리가 분뇨 처리를 합니다. 이 방법에 대한 부분 꼭 기억을 좀 부탁드리고요. 자, 징계 처리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특히 매립법, 쓰레기를 매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료화법이 있고 소각법이 있습니다. 참 쓰레기는 뭐 사실 어떤 방법을 하더라도 다 문제가 되긴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제 어떤 쓰레기에 따라서 방법을 달리해서 최소한 문제가 좀 적게 하는 게 이제 방법이겠죠. 첫 번째 매립법을 보면은 이 매립법은 땅속에 묻고 흙으로 덮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매립법이라고 하죠. 자, 이런 징계의 두께는 2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즉 복토의 두께는 0.6에서 1m가 가장 적당합니다. 요 수치적인 부분, 복토의 두께는 0.6에서 1m가 가장 적당하다. 꼭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비료화법이다 보면 쓰레기를 발효시켜서 비료로 이용하는 것도 우리가 비료화법이라고 합니다.
쓰레기를 쉽게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를 이렇게 발효를 해서 우리가 비료를 사용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소각보급은 가장 위생적인 방법이나 이런 그 대기오염의 원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좀 소각법이 참 고민되는 부분이죠. 가장 위생적이긴 합니다. 태워버리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이런 태움으로 인해서 이제 대기오염을 시키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수질오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질오염에 있어서 가장 문제되는 것들이죠. 자, 수은 중독, 카드뮴 중독, 쌀겨유 중독 이렇게 세 개를 보죠. 특히 수은 중독 그리고 카드뮴 중독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은 하면은 미나마타병 바로 나와야죠.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죠. 자, 카드뮴 하면은 이타이타이병 바로 나와야죠. 자, 그럼 이런 부분들이 왜 생기는 거죠? 자, 수은은 공장에서 이제 폐수가 공장에서 작업을 하다 보면 폐수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폐수들이 이제 물로 흘러나가면은 이런 어패류들이 먹게 되고 이것을 다시 사람이 섭취함으로써 발생하겠죠. 그러면 이제 사람이 수은을 먹게 되면은 쌓이다 보면 이제 미나마타병이 이제 생긴 거죠. 이런 현상이 생기면 증상으로는 손에 지각 이상이 생기고, 자, 언어가 어눌해지고 장애가 생기고, 그 다음에 시력이 약화되는 이런 현상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이제 이런 폐기물을 내보내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죠. 카드뮴, 이런 카드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런 특히 광산에 대한 광산을 채취하다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폐수로 이렇게 흘러나가다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로 산간 지역 이런 데서는 이제 벼농사를 짓다 보면은 지금은 많이 그렇지 않지만은 이런 벼농사로 이제 물로 흘러 들어감으로써 실제로 이것들이 이제 카드뮴 중독이 되면서 이거 또 농작물로 이제 섭취를 사람이 하게 되니까 이런 이타이타병이 이제 걸리게 되겠죠. 이런 증상을 보면은 이제 골연화증, 그 다음에 신장기능 장애, 그 다음에 단백뇨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쌀겨유 중독 같은 경우는 미강이 제주의 가열매출을 사용하는 이제 PCB가 기름에 혼입되어서 중독되는 것을 우리가 쌀겨유 중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강유 중독에 의해서 발생하는 증상은 식욕이 부진하고 구토를 하고 그 다음에 체중이 감소가 되고 그다음 흑비증이 생기는 현상이 생기겠습니다. 자, 물 부분은 특히 이 세균의 숫자적인 부분, 일반 세균이나 총대장균 숫자에 대한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소음 및 진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음. 우리 요즘에 이제 아파트에 층간 소음부터해서 상당히 소음에 대한 스트레스를 좀 특히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이 소음에 대한 어떤 노이즈에 대한 어떤 문제점, 어떤 게 있을까요? 듣기 싫은 소리를 우리가 듣게 되면은 불쾌감을 줄 수밖에 없죠. 이러한 음을 우리가 소음이라고 하죠. 이런 소음의 음압은 데시벨로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은 하루에 소음의 허용 기준은 어느 정도 될까요? 하루에 8시간 기준으로 해서 90dB를 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소음에 의한 장애들이 있겠죠. 계속 소음을 들으면 어떤 장애가 있을까요? 난청, 청력장애이 생기고, 특히 불면증, 시끄러우니까 잠을 못 자겠죠. 그러면 수면장애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리고 신경과민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두통, 이런 이통이 생기고, 현기증이 생기고, 피로가 생기고, 또 불필요하게 막 긴장하게 되고, 또 이 소음이 생기게 되면, 뭐 초조감이 생기고, 또 이러다 보니까 소화도 잘 안 되고, 소화불량 현상이 생기고, 특히 뭐 작업에 대한 방해도 생기고, 그러니까 작업에 대한 능률도 떨어지죠. 자기가 뭐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잘 되지가 않겠죠. 소음이 생기면. 계속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상당히 이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제 소음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를 좀 기울여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동이 있습니다. 진동은 일정한 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흔들려서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을 우리가 진동을 하는데 신체 전체나 또 일부가
이런 떨림을 받으면서 피해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진동 허용균이 좀 낮죠. 그나마 60dB로 우리가 넘어서면 안 된다 이렇게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동에 의한 질병이 있습니다. 레이노이드병. 시험 문제 아주 자주 나옵니다.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레이노이드병. 예. 자, 그러면은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외선이 인체에 주는 작용과 관계없는 것은 자외선 한 5% 정도인데 관계가 없는 거. 살균작용 관계 있죠? 그룹병 관계 있죠? 자, 일사병? 일사병은 자외선이 아니고 적외선이죠. 적외선. 적외선. 일사병은 적외선입니다. 90, 일사병은 적외선. 자, 피부 색소 침착 현상이 있죠. 예.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BOD,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 측정 시 온도와 기간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질의 정도를 측정할 때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을 측정을 하는데 적정한 것은 10도에서 5일간, 10도에서 5일간 측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자외선하고 이제 BOD 측정 기구를 토대로 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